실은 아마 강의하는 교수님 중에 제가 제일 최근에 봤을 텐데 제가 3년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때는 그냥 3 년치 기출이랑 우리 그 전공의 역량 그 수업하잖아요, 학회에서. 그거 보고 가라고 하는 게 아마 인계였는데 요새는 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아마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트렌드가 바뀌고는 있어 갖고 기출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양이 많아 갖고 커버해야 될 게, 조금 그냥 시험 문제 안 나왔다면 빨리 넘길 거고, 뭐 알 것 같으면 그냥 좀 넘기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내분비내과에서 질환을 보면은 보통 4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제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게 결핍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해서 호르몬이 자극에 충분히 나와 줘야 되는데 잘 분비가 되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되고, 호르몬이 과분비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프레션 테스트를 시행해서 서프레션에서 분비가 잘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는 거,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뭐 당뇨도 어떻게 보면 이형 당뇨가 이게 하나 예인데, 우리가 호르몬 분비는 잘 되고 있는데 타겟 티슈에서 그 호르몬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이제 튜머도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우리가 내분비니까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비기능성인지를 봐 줘야 되고, 또한 다시 별개로 이제 악성인지 양성인지도 이제 같이 봐 줘야 되기는 합니다. 뇌하수체를 보게 되면 이제 뇌하수체 뭐 피투이터리 글랜드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뭐 호르몬들도 다 알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갈 건데, 그래서 보면은 피투이터리 아데노마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옵토시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옵토시 스터디들을 보게 되면 한 1.5에서 30% 정도, 평균적으로 한 10%의 환자 그 사람들한테서 피투이터리 아데노마가 우연찮게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2개 내에 생성되는 네오플라즘이 가장 흔한 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호르몬 분비에 따라 갖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거는 우리가 프롤락티노마라고 하는 게 가장, 피투이터리 아데노마가 가장 흔하고, 그다음에 이제 non-functioning 아데노마가 그다음이고, 그밖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마토트롭이라든가 콜티코트롭도 있고, TSHO마라고 부르는 거는 되게 드물다, 극히 드물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넘방션인 피추이트리 아데노마부터 빠르게 볼 건데, 넘방션인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사실은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종양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종양이 커져 갖고 주변의 구조물을 압박한다거나 해서 생기는 매스 이펙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턱 이펙트라고 해 갖고, 다른 거는 이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이제 안테리어 피추이터리까지 이제 파지티브 컨트롤을 받게 되는데, 프로락티노마 같은 경우에 이제 도파민에 의해서 이니비션 컨트롤을 받는 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스가 커지게 되면서 시그널이 내려오는 스톡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니비션 시그널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프롤락틴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스톡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추이터리 뭐 인센터널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펑션도 크게 비슷해서, 우리가 피추이터리 아데노마로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됐을 때 호르몬하게 액티브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그거에 맞춰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호르모널하게 인액티브한 언펑션인 피투이터리만 아데노마일 때는 우리가 1cm 기준으로 마크로랑 마이크로를 나누게 되는데, 마이크로 아데노마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MRI 팔로우하고 그다음에 뭐 2 년, 3 년, 5 년식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요. 호르몬이랑 MRI를. 마크로 아데노마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다 가능은 한데, 만약에 이게 옵틱 키아즘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매스 이펙트 예선자가 두통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호르몬적인 피로락틴이 살짝 올라가 있는 그런 스턱 이펙트가 동반된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은 MRI 6개월내 찍고 그다음에는 이제 2-3 년마다 찍어서 크기가 커지지 않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면 사이즈랑 크게 상관없다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수술을 하더라도 호전되는 게 50% 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환자가 만약 헤드에크를 주소로 수술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도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인디케이션이 아까 말한 것처럼 1cm 이상의 마크로 아데노마, 그리고 이제 계속 크기가 자란다거나 아니면 오틱 키아즘이나 오틱 너브에 영향을 주면서 시야 장애나 복시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옵틱 키아즘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옵틱헤드 여기 위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잘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티피컬하게 이제 바이템퍼럴 헤르니아 암흑시자가 보이게 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롤락틴만 우리 마일드하게 엘리베이션 되고 나머지 호르몬 이상은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프롤락틴 39지 보통 이거는 마크로 아데노마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프롤락티노마 같은 경우에는 프롤락틴 레벨이랑 막 그 아데노마 사이즈가 비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크기로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최소한 100에서 200은 넘어가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프롤락틴이 39밖에 안 오른 거는 매스 이펙트, 그 스톡 이펙트로 생각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은 non-functioning 아데노마니까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호르몬에 큰 문제는 없고 프롤락틴이 마일드하게 엘리베이션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양쪽 ICL에 인캡슐레이팅하는 큰 마크로 아데노마 관찰되고 있으면서 여기 이제 화살표 가리키는 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그 옵틱 케어엔짐을 눌렀다는 거거든요. 그 옵틱 케어엔짐 컴프레션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시야에서 이제 바이템포랑 헤미 아녹시아가 관찰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수술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기출 봤는데 제가 이거 옛날에 한두 달 전인가 보긴 했는데 해설이 잘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보면 이 사람도 이제 넘펑셔닝이고 그래서 답은 수술이 해야 되는 거고 프롤락틴이 79인데 다일루티드 프롤락틴 체크가 아마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후크 이펙트라고 있어갖고 그 프롤락틴이 그러니까 이게 프롤락틴 우리가 엘라이자 방법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게 그 오버 컨센트레이션 되면서 프롤락틴 수치가 오히려 한 10에서 20 정도 정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50배 정도, 50배 정도 다일루션 해갖고 보라고 되어 있고, 다만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79면 훨씬 높아갖고, 이거는 굳이 그렇게 검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건 스톡 이펙트엔 프롤락틴 엘리베이션을 보는 게 좋고, 다른 호르몬에 이상은 없는 상태니까 수술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CPFT를 요새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이게 유럽 쪽에서는 이게 하이포글라이세마를 유발을 하는 게 워낙 환자한테 힘들고 위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래서 CPFT를 했는데 어쨌든 보여주긴 하고 있어갖고 설명을 하자면 일단 호르몬은 다 괜찮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피추트리 인스타블로 얘기했고 사실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법 넣지는 않았어요. 잘 하지는 않고 해서 CPFT 같은 경우에는 데피션시를 보는 거기 때문에 CPFT 결과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런 호르몬을 하이퍼시크리하는 피추트리 아데노마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줬다는 것만으로도 답이 넘펑셔닝이라 이걸 CPFT 해석을 못하더라도 넘펑셔닝이면 이라는 걸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설명을 하면 프롤락티노마 같은 경우는 좀 베이잘 수치가 괜찮으니까 프롤락틴 프로듀싱은 아닐 거고 그로스 호르몬은 우리가 이걸로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로스 호르몬 0.1로 떨어져 있긴 한데 우리가 이거 아이제폰으로 보라고 되어 있고 랜덤 글루코즈 말고 아이제폰도 사실은 57세면은 노멀 레인지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거는 나중에 아크로메갈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확진 검사는 우리가 70억을 OGTT를 해서 보는 거고요. HTH 프로듀싱 튜머는 이제 쿠싱이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덱사를 해야 되는 거고 TSH 프로듀싱 튜머는 이거는 그 양상이 이제 센트럴 하이퍼사이로이즘이죠. 이제 TSH가 노말인데 후리티프랑 T3가 올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보면은 베이젤 갑상선 기능이 괜찮으면 아니라고 봐도 된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넘펑션인 피추이터리 아데노마고 보면은 이제 옵틱 키아즘 이렇게 위쪽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없고 해서 이 사람은 사실 지켜볼 수 있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오게 되는 게 여성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빨리 진단이 되게 되고 여성에는 유십분비라든가 에이메노리아 그리고 인퍼틸리티로 이제 보통 20-30대 때 많이 조금 빠르게 오게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사실은 조금 저명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크고 나중에 오래 시간 지난 뒤에 이제 진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결국 프롤락틴이 올라가게 되면 하이퍼고나도로픽, 하이퍼고나즘이 오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성욕 감소, 매스 이펙트엔 헤드에이크랑 비주얼 필드 디펙트로 오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환자가 프롤락틴 레벨이 높다고 외부에서 왔을 때 일단은 저희 쪽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특히 프롤락틴 경우에는 이거 임신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실 스트레스 상황 이거 보면은 가슴 수술했다거나 아니면 가슴만 흉부 쪽에 지쳐 타박상만 생겨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마일드한 스트레스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갖고 저는 제거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약제 이제
이거 이제 그 맥페란이죠. 맥페란이라든가 아니면 H2 안타고니스트, 이제 정신과의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라든가 SSRI 같은 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복용하고 있으면 이 약제 가능하면 중단하고 재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밖에는 이제 올 수 있는 게 CK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롤락틴의 클리어런스가 떨어져 갖고 우리가 프롤락틴의 하이퍼프롤락티니아가 올 수가 있고요. 하이포타이로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TRH가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 하이퍼타이로디즘은 TRH 분비가 올라가게 되는데 TRH가 프롤락틴도 같이 분비를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가 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오게 되면 일단 다시 검사를 하게 되고 하면서 보통은 이제 뭐 프롤락틴만 다시 보지는 않고 이제 저는 피추이트리 호르몬 다 긁게 되고 보면 이제 하이포고나드, 팔피고나디즘의 동반되었는지 같이 확인하게 되고요. 프롤락틴이 높다, 다시 검사했을 때 높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셀러 MRI 찍어서 아데노마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물론 요새는 이렇게 200이 넘어지면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워낙 그 초반에는 이제 요새 산부인과에서 검사 조금 자주 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들이 뭐 부정기 출혈만 있어도 프롤락틴 검사를 해갖고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마이크로 아데노마가 발견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마일드한 뭐 한 70, 100이 안 되는 훨씬 안 되는 뭐 70에서 60 정도로 좀 많이 진단되기 때문에 일코 프롤락틴 200이 넘어야지 뭐 아데노마 리시마 MR 찍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환자가 약 같은 거를 이제 정신과 이제 3제 사제 복용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프롤락틴이 100이 훨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200이 절대적인 컷오프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약물이고요. 그래서 프롤락틴에서 하이퍼프롤락틴이면은 결국은 프롤락틴 레벨을 확인하고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 감별을 한 다음에 이제 MRI 찍는다라고 알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프롤락틴 오면은 피추이트리 아데노마도 가장 흔한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피메일 프리더먼스가 있긴 한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성에서 우리가 월경 불순이라던가 난임 같은 증상이 빨리 딕체션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분비 교과서에 실린 건데 보게 되면은 이제 튜머가 커질수록 프롤락틴 레벨이 이제 그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뭐 원칙적으로는 치료는 이제 프롤락틴 정상화시키는 거고 이게 만약에 피추이트리 아데노마가 없는 환자에서도 환자가 프롤락틴 레벨 수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에이메노리아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하이포고나드로피 하이포고나디즘이 있다거나 유지 분비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약 치료를 하게 되고요. TOC는 일단 카보골린입니다. 그래서 TOC 카보골린은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복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브로모크리틴에 비해서 나중에 나온 건데 브로모크리틴에 비해서 복용하는 횟수가 적고 그런 너지아나 GI 트러블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적기 때문에 요새는 카보골린을 쓰고 있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2차 치료여서 도파민 아고니스트 이 두 가지의 환자가 또 그 아데노마가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이거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드에이크 같은 게 잘 와갖고 환자가 해서 도파민 아고니스트 복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뭐 큰 시스티가 프로락티노마에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일단은 하고 되고 CSF 라이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반응을 잘하거든요. 프로락티노마는 그러니까 자이언트 프로락티노마가 왔을 때 이게 약을 쓰게 되면 너무 레피드하게 이제 튜머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할 때 어느 정도 본을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그런 CSF 그런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걸 통해서 CSF 라이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임신한 케이스가 몇 개 있어서 했는데 이번 새로 나왔어요. 최근에 유럽 쪽에도 새로 지금 가이드라 이게 그 피추이트리 소사이어티라고 그 뇌하수체 쪽 그 학회에서 새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뇌하 그 프레그넌시만 좀 갖고 왔는데 뭐 대부분은 큰 차이는 있는데 도파민 아웃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바뀐 게 있어서 새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가임기 여성님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임신 전에 약을 끊어야 되냐 물어보는데 일단은 프롤락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고나드즘이 오고 그거는 결국 오블레이션 같은 디스펑션도 같이 오기 때문에 임신 전까지는 일단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설명은 하고 있고 다만 이게 태반을 통과하고 태아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되어 있어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가 가능하면 중단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는데 이제 메카니컬 컴퓨터 그 대신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자연 임신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월경 주기를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피임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한 두세 차례 정도 월경을 해서 본인의 월경 주기가 알 수 있고 임신 가능성에 대해 환자가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뭐 임신 시도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프레그넌시가 컨펌되면 최대한 빨리 중단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원칙상으로 우리가 중단을 하는데, 만약에 큰 경우에 그 자이언트 프롤락티노마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신 중에는 원래 뇌하수체가 커질 수가 있고 약제가 중단되다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그 경우에 써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이전 가이드라인만 해도 브로모크립틴이 조금 안전하니까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카보골린도 뭐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것보다 나쁘지 않는 것도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뭐 만약에 환자가 우리가 약을 중단을 하는데 중간한 과정에 다시 약을 재개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은 브로모크립틴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원래 먹었던 도파민 아고니스트 브로모크립틴 혹은 카보골린 원래 먹었던 약을 재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그래서 원칙은 일단은 저희가 아고니스트 테라피를 하라고 약물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술을 권고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치가 가능한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피튜이터리 글랜드는 임신하면 원래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그쪽을 이제 그 뼈를 뚫고 셀라 베이스를 뚫고 들어가 갖고선 수술을 하고 거기를 리컨스트럭션 하고서는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안치될 때까지는 어쨌든 피임을 임신을 미루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피투이터리 수술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임신하지 않는 걸로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1년 정도 임신이 미뤄져야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환자가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이퍼고나도트로픽 수술하고 나서 하이퍼피출티즘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하이포고나도트로픽, 하이포고나즘이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인공수정이라든가 난임 쪽에서 이제 GnRH 투여에 의한 그런 임신이 이제 자연 임신이 될 수 있었던 거가 그런 하이퍼피추즘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오히려 임신이 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하고 우리가 수술을 할지 아니면 도파민 아고니스트를 쓸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근데 완치 못할 거면은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 도파민 아고니스트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막 우리가 마크로프롤락티노마 같은 경우에는 MRI를 보통 한 3개월 정도 뒤에 다시 찍는데, 우리가 약에 반응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임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처럼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일단 중단을 하는 거를 권고를 하는데, 우리가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팔로우 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냥 팔로우는 잘 안 하고 그냥 출산하고 대부분은 안 커져 갖고 얘기를 하고, 다만 마크로프롤락티노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주얼 필드 이그제밍이나 하라고 되어 있고, 프롤락틴은 임신 중에 원래 피지올로직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 중에는 프롤락틴 레벨을 측정은 하진 않고, 다만 환자가 복시라던가 비주얼 필드 악화가 동반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 이펙트 프롤락티노마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MRI를 조용 증강 없이 찍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MRI에서 매스가 커졌다, 임신 중에, 그럴 경우에 수술보다는 우리가 다시 원래 복용했던 도파민 아고니스트 재개하는 걸로 최근은 치료는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인데 뭐 간단하죠. 뭐 보고 있으면 무혈관 유주 분비로 왔고, 이 사람 TSH가 137 높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퍼타이로이즘의 경우에도 하이퍼프롤락티니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이퍼타이로이즘 일단 치료하고 나서 프롤락틴을 다시 팔로우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사람도 이제 유주 분비랑 이렇게 마이크로 아데노마가 확인이 됐던 환자인데, 1년 뒤에 결혼 예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은 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치가 뭐 일단은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리커가 잘 되는 게 이제 이런 그런 혈관 쪽에 조금 붙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술해서 완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말한 것처럼 일단 지금은 도파민 아고니스트를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에 권고하기 때문에 카보골린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브로모크리틴 같은 경우도 가능은 한데, 뭐 예전 문제였으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2021년이면은 브로모크립틴을 조금 더 선호했을 수는 있는데, 결혼 예정이니까, 뭐 임신 예정이 아니라 결혼 예정이면은 뭐 바로 임신하지 않는 게 아직까지는 사회적 윤리 통념이니까 카보락틴을 쓰면 되고요. 3개월 치료해서 MRI를 팔로우했을 때 사이즈 감소가 확인돼서 약물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카보골린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두통이고 지금 프로락틴 선정을 진단받았는데 아마 약 2년간 복용하거나 중단했고, 보고 있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락틴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고 지금 이건 아마 임신 전에 시행했던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주얼 필드?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람은 보면 옷집 키아짐이 이쪽에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갖고 그냥 저는 그냥 넝컨을 찍기는 찍는데 만약에 사실 넝컨 자체가 조금 가격대가 있으니까 사실 두통이 두통이 사실 프로락티노마 때문이라고는 알 수는 없어갖고 아마 안 가르고 같이 보라고는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마번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조금 시야 장애 그래서 시야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안 가려보라고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죠. 요번에 가이드라인 바뀌어갖고 브로모크리틴 변경 안 하고 그냥 카보걸린 유지한다. 라고 하고 되고 사실 3 정도면은 이거는 사실 교수님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우리도 보면은 이인직 교수님은 1 미만으로 보고 구출형이 그거 미만으로 보는데 일단 카보락틴은 유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월경으로 왔을 때 프로락틴 388이면 높죠. 그래서 이 MRI에서 프로락티노마가 진단됐던 환자고 도파민 아웃을 쓴다. 이거는 약에 의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제 중단하고 프로락틴 재검사 이런 세컨더리 커즈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알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메갈리랑 기간티즘, 그러니까 결국 말단비대증인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아크로메갈리 환자들은 대부분 저희가 피추이터리에서 오리진을 하고요. 한 98%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뭐 사실은 뭐 선생님들이 많은 걸 바라진 않기 때문에 아크로메갈리 전형적인 이런 손이 크다던가 아니면 뭐 전형적인 피처들을 알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올 수 있는 게 보면은 슬립 앱니아 이런 거 올 수 있거든요. 스노어링 이런 거 그 같이가 큐로 줄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투머 이펙트로 인해서 이것도 아크로메도 생각보다 진단이 조금 8년 진단까지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마크로 아데노마로 발견되는 경우고 그래서 투머 이펙트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콜론 캔서라던가 이런 거는 잘 동반된다고 되어 있어서 콜론 폴립이라던가 타이로이드 캔서는 아크로메갈리랑 조금 연관성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스크리닝을 권고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아크로메갈리가 의심이 돼서 왔을 때 우리가 스크리닝 검사는 IGF는 하게 되고요. IGF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당뇨병 할 때 하는 똑같은 검사인 75g OGTT를 하게 되고 75g OGTT를 했을 때 그로스로는 최저치가 1 미만이다. 1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 미만이다. 그럼 우리가 정상.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은 그때 퍼센트 되지 않으면은 그때 우리가 피추이터리 MRI를 찍고 가서 우리가 피추이터리 MRI를 찍어서 이제 원인을 찾게 되게 됩니다. 치료는 수술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수술을 했는데 재발했거나 랩넌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마토스타틴 아날로그를 쓰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카보골린 같은 경우에는 멍든 약자라 써볼 수는 있기는 한데 이런 소마토스타틴 아날로그에 비해서 효과가 작기 때문에 마일드한 경우에는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알고 되면 되고 그로스로만 안타고니스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험 기준상 2차 약제로 동시에 쓰지는 못하 2차 약제로 쓰지는 못 란네로탈이거나 옥테로탈에서 페일한 경우에 써볼 수가 해도 IGF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써볼 수가 있고 정말 이도저도 안 되면 감마나이프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제 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IGF 검사하는 거고 IGF에서 이상하다 있으면 우리가 OGTT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보면 이제 IGF 올라가 있고 있으면은 뭐 OGTT 경구당부화 검사.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원칙은 수술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게 70을 OGTT 한 건데 이게 지금 전혀 1 미만으로 서프라인되어 있지 않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레미션이 된 이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하다면 조금 사실은 이미디어트 포스트페는 우리가 수술하고는 포스트오피 체인지랑 랩넌트를 저렇게 구분하기는 힘든데 아마 수술은 잘 됐다라는 식의 그림일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크로마토스타틴 아날로그를 2차 치료를 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쿠싱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불신에서도 우리가 쿠싱 신드롬을 언급할 거라서 그때 한꺼번에 언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피츄터리즘인데 하이퍼피츄즘에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뭐 제너럴 패티그 위크니스 있을 때는 뭐 AI라던가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확인해야 되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자꾸 모가에서 혈압 떨어진다고 TFT 하고서는 저한테 협진되는 경우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하이포타리즘 같은 경우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스톨릭 하이퍼텐션이 오고 하이퍼텐션 같은 경우에는 HTH AI일 때 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바인드 퓨처티펑션 테스트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호르몬 데피션시를 보는 거고 우리 병원은 트리플렛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콜티졸이랑 그로스는 하이포글라이세미를 유발을 해서 이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 투여를 해서 하이포글라이세미를 유발을 해갖고서는 분비 등 확인을 하게 되고 우리가 TRH를 분비를 줘서 우리가 프롤락틴이나 TSH 반응을 보고요. GnRH를 줘서 LH랑 FSH를 보게 되는데 지금 GnRH가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할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부족한 거는 항상 우리는 타겟 호르몬을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ACTH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스테로이드 리플레스를 하게 되고, 하이드로콜티졸이 조금 더 프리퍼되는 이유는 이게 쇼데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피지올로직하게 콜티졸이 아침 한 8시경에 한 번 피크가 있고, 오후 2, 3시경에 한 번 더 피크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줄 수가 있어갖고 우리가 하이드로콜티졸을 선호한다고 되어 있고, 뭐, 프라딜렌 같은 것도 줄 수는 있어요. 환자가 하이드로콜티졸 먹고 가끔가다 너무 붓는다 컴플레인 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찐지로이신이라고 하는 우리네 병원에선 레보사이로크론을 주게 되고 FSLH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퍼틸리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주면 되고 퍼틸리티를 줘야 되는 경우에는 HCG랑 HMG를 준다라고 해서 그 자극하는 거를 유도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스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로스 호르몬을 주는 거고 우리가 그 DI라고 하는 바소프레신 데피션시 같은 경우는 신테틱 바소프레신은 데스모프레신을 준다라고 하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력감으로 왔고 보면은 이제 하이퍼나트리우마가 있고요. K는 오판 오말이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있고 TSH는 지금 센트럴 하이포가 있고 지금 모닝 콜티졸이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센트럴 하이포타이로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AI가 동반되어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콜티졸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TOC 중 하나가 이제 인슐린 저혈당 유발 염사니까 이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리플레이스하고서 반응을 이제 반응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은 보면은 지금 하이드로코티존이 10에 5가 들어가고 레보다이록신이 25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갑상선기가 중추성 갑상선 기능 저하도 이 환자 같은 센트럴 하이포타이로즘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티포 레벨을 보게 되고요. 프리티포 레벨을 타겟을 0.9에서 1.1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0.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보다이록신 증량이 필요한 거고 하이드로콜티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환자의 정신 상태 그 컨디션 보고 조절하게 되거든요. 정신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하이드로콜틴은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 레보사이러스는 증량익수 답이 되는 거고, 시안이었고, 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프렌즈를 먹고 있었고, 두통 있고, 이 사람은 일단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코비드 19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스테로이드 용량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데 이제 다 올려주는 건데 덱사메타존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이제 그 바이탈리탄 스테이블 하니까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레들린 10 정도로 증량을 하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샤게 빠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최초 샤게 준해서 하이드로콜티존 200ml를 주면 돼요. 볼루스를 주든 뭐 나눠서 주든 컨티뉴어스 인퓨전 하든 큰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케이스가 아포플렉스일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HTH는 굉장히 콜티졸이 떨어져 있죠. 이거 우리가 보통 3 미만이면 모닝 콜티졸 3만 미만이면 AI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프리티프도 떨어져 있죠. 프리티3, 프리티포 둘 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도 떨어져 있고 아이제폰도 떨어져 있고 레피드 ST 스플릿 했는데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피추에트 지금 보고 여기에 지금 크게 여기 아데노 이건 아닌데 요건데 요거거든요. 이거는 딴 거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페나이프 피츄리즘이고 어 이게 다 AI 증상이에요. 가나다라마가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책소 가침작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AI에서 우리가 그 ACT 그 콜티졸이 예상만큼 안 나오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ACTH 분비가 증가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ACTH 전구체가 펌시라고 해서 멜라노트로핀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ACTH가 분비가 증가되면서 멜라노 프로틴의 멜라닌의 색소 형성하는 게 같이 증가돼갖고 색소 같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센트럴 세컨더리 또는 터셔리 하이포피 AI이기 때문에 그 가번은 가장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다 올 수 있다라고 말가 됐고요. 이거는 잘 알죠. 부신피지 호르몬 먼저 주고 그다음에 갑상선 주고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환자 컨디션 보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뇌하 수치는 아닌데 아무도 커버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거든요. 또 이거는 이제 X 크로모좀 하나만 있죠. 터너 신드롬인 거고, 터너 신드롬 프라이머리 하이포고나디즘, 그러니까 결국 프리머추 오바리언 페일리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클라인펠터에 보시게 되면 XXY니까 클라인펠터인데 이것도 결국 프라이머리 이제 하이포고나디즘이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이제 주변 조직에서 이제 안드로겐 합성이 늘어나게 되고 안드로겐이 페리페랄에서 에스트라디올로 컨버전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이너코마스티가 생긴 건데 그러면은 사실은 뭐 테스토스테론 원래 주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치료는 테스토스테론이 조금 좋아질 수는 있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잠깐 초반에 조금 버딩이 생기는 정도? 뭐 그런 뭐 한 12주 이내에서는 생기면 저희가 이런 테스토스테론을 준다거나 타모xifen 같은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기는 한데 이 환자 같이 저렇게 조금 오래돼 갖고 아예 그런 파이브로틱 티슈가 형성된 경우에는 결국 수술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치료는 수술인 거고, 근데 이 환자의 이런 남성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는 해야 된다. 그거랑 별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PCO고요. PCO는 인슐린 레지스탄스랑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도 그냥 언급만 하는 건데 하이퍼 안드로니즘이랑 그리고 이제 폴리시스틱 오바리 그리고 메타볼릭 인슐린 레지스탄스의 메타볼릭 세 가지로 이제 저희가 진단 기준을 갔거든요. 아직까지는 진단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합의화된 건 없고 다만 PCO의 감별 진단 중 하나가 쿠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mm 오버나잇 덱사한 검사를 줬던 거고 마일드한 테스테스테론 엘리베이션이랑 환자가 지금 이거 임페어드 패스팅 글루코즈 인슐린이 올라가 있죠. 이 사람 PCO다라고 되고 있고 이것도 PCO고 PCO는 일단은 PCO 환자에서 그런 무월경이라던가 이레귤러 menstrual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호르몬 리플레스를 한다, OC를 먹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뇌하수치 후엽에서 이제 DI인데 요새 DI가 진단명이 바뀌었어요. 센트럴 DI 같은 경우에는 ABP 데피션시, 네프로제닉 DI 같은 경우에는 ABP 레지스턴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DI로 일단 DI를 아마 아직까지 혼용해서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kg당 50ml 대략 3리터 이상 우리가 하루에 소변을 보게 되면은 폴리유리아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하이포 오스몰라한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폴리유리아 서스트, 폴리딥시아가 있고 넉튜리아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해리슨에 있는 건 조금 헷갈려갖고 사실 선생님들 이해하기에는 이게 19판 예정 때 더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환자가 폴리유리아를 내원했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유린 오스몰을 보게 되고 300이 넘는 경우에는 뭐 만니톨이라던가 글루코즈, 당뇨라던가 아니면 뭐 SGLT 먹는 경우 이런 글루코주리아, 솔루트 다이루시스를 먼저 감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250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 소디움으로 봐갖고 하이포 오스몰라 하이포나트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DI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선생님들 중에도 나한테 몇 명 그런 식으로 협진했다가 내가 아니라고 답변 받은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렉트로 조금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렉트로도 유나트리미할 수는 있어요. 왜냐 환자가 소변을 보는 만큼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일렉트로 외래로 오는 경우는 일렉트로 임밸런스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분 제한 검사를 하게 되고 수분 제한 검사는 우리가 DI를 확진하는 검사고요. DI가 나왔으면은 이게 그러면 레지스턴스인지 데피션스인지, 그러니까 센트럴인지 네프로제닉인지 감별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알아보는 검사가 데스모플루신 챌린지 테스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분 제한 검사는 아직까지는 골든 스탠다드예요. 물론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갖고 한 70에서 80%의 정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점사 전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제한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진짜 뭐 사실 프라이머리 폴리딥시아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위험하지는 않는데 진짜 DI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월리 체중이랑 소변량 그리고 랩을 검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검사 종료 기준이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체중의 3% 감소 시에는 중단
중단하는 게 이게 디하이드레이션이 심하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중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3시간 연속 측정한 삼투압 농도 그러니까 산투압 유린 오스몰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더 컨센트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검사를 중단하게 되고 혈중 산도가 30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데스모프리신 분비가 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이어서 데스모프리신 챌린지 테스트를 시행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상 같은 경우는 수분 제한을 하면 유린 오스몰이 보통 잘 올라가 줘야 되는 거고 이미 충분히 컨센트레이션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스모프리신 투여한다고 해도 오스몰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수분 제한은 305 유린 오스몰이 305 미만이다라고 하면 DI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데스모프리신의 반응이 있으면은 센트럴 DI, 반응이 없으면은 우리가 네프제닉 DI라고 볼 수 있고 플라즈마 ABP가 요새 진단기에 들어왔는데 네프제닉 DI에서는 이렇게 수분 제한한 후에도 플라즈마 ABP가 5피코밀리미터 이상이면은 같이 진단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인된 방법으로 하는 데가 없고 이제 일본으로 보내야 돼요, 검사를. 그래서 검사하면은 3-4주 걸려요. 결과 나오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아직까지 쓰기 조금 어렵다. ABP 레벨을 측정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유린 오수면 300 미만인데 DDP 투여하고 나서 한 10에서 5% 증가하는 경우에는 파셜 센트럴 DI로 보는 게 좋고 파셜 센트럴 DI 프라이머리 폴리딥시아가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애매하게 겹치는 측면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폴리딥시아 같은 경우는 유린 컨센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린 오스몰이 세럼 오스몰보다 높은 경우에 우리가 더 해볼 수가 있고 데스모프리신 반응이 잘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데스모프리신 주면 되는 거고요. 네프레닉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게 리튬이라던가 뭐 튜블러 데미지, ATM 같은 거에 또 세컨드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게 좋고 그 밖에 이제 사이아자이드 계열의 다이루텍스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엔세이드죠. 피지 신데시 이니비터가 결국에는 그걸 써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정도니까 아까 보면 제가 10에서 50%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애매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 하이도즈 바소프레신은 써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프라이머리 폴리딥시아는 정신과로 보내시면 됩니다. DI인데 보면은 뭐 하루에 5 정도 보고 있는데 패스팅 글루코즈 봐서는 당뇨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일렉트로는 괜찮긴 한데 세럼 오시면 298 이게 어퍼 노말 정도거든요. 어, 어퍼 노말 정도고 유린 오스몰이 115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분 제한 검사를 하거나 플라즈마 ABP를 보는 건데 뭐 플라즈마 ABP가 떨어져 있으면 센트럴 DI를 알 수가 있는데 올라가 있으면 사실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거고 결국 수분 제한 검사를 한 거고 수분 제한 검사를 했더니 지금 보면은 세럼 300이 넘어갔고 300이 넘어갔는데 유린이 지금 177에서 한 40 정도 증가한 거니까 50% 미만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센트럴 DI는 맞는 것 같고 DI는 맞고 걷는데 바소프레신을 줬을 때 또 여기 보면 580까지 올라갔죠. 10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컴플릿 센트럴 DI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유린량이 많고 뭐 유린 오스몰이 세럼 오스몰에 비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응 같은 경우에는 수분 제한 검사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해석하는 거니까 보면 되고. 녹추리아 있죠. 녹추리아 있고 폴리우리아 있고 복용 중인 약제는 없다고 했을 때 마일드하게 임페어드 패스팅 글루코즈가 있긴 한데 뭐 보통 우리가 글루코즈리아 유발할 정도면은 글루코즈 180 넘겨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 아닐 것 같다. 글루코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소디움 세럽 소디움 수치는 괜찮아요. 혈청 오스몰은 살짝 정상이긴 한데 유린 오스몰이 떨어져 있고 스페시픽 크레틴 떨어져 있죠. 수분 제한 검사를 진행을 했고 보면은 유린 오스몰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DI는 아니고 프라이머리 폴리딥시아다라고 알고 있으면 진단이 가능한 거고 여투 다 비슷해요.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뭐 2.5에서 보면은 이것도 보면 136, 288. 뭐 DI라고 보는 게 맞겠죠. 프라이머리 폴리딥시아도 있는 감별은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없으니까. 네. 뭐 사실 프라이머리 폴리답스 장기화 되고 나면은 저런 게 서버 옵티멀하게 오스모틱
스레시홀드가 아예 변경돼 갖고 쪼끔 ABP 분비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같은 거는 사실 DI 같은 경우에는 수분 제한 검사 결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해 갖고 치료는 간단하니까 모르겠어요. 내분비라 갖고서는 센트럴 DI밖에 안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치료는 대부분 경우에 데스모프레신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 비슷한 거고 SIDH는 잠깐만요. SRDH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어서 일단 넘어가는 걸로. 20분 밖에 안 남았네. 예. 하고 이제 부신. 아드레나 글랜드는 잘 알다시피 이제 콜텍스랑 메둘라로 나눠져 있고 콜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GF라고 저는 외웠었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미네랄로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 안드로겐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라스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되고 글루코콜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HPXC에서 조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쿠싱인데 쿠싱에서는 가장 흔한 건 사실 피추이트리 쿠싱이라고 말하는 쿠싱즈 디지즈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쿠싱즈 디지즈는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HTH를 프로듀싱하는 피추이트리 아데노마에 국한해서 쓰는 거고 그 밖에는 다 쿠싱즈 신드롬이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엔도지너스가 우리가 이아트로제닉을 배제하고 난 쿠싱즈 신드롬에서 가장 흔한 거는 피추이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증상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니까 뭐 특별히 언급은 안 하는데 다만 보면은 이제 뭐 이거 하이포고나돌픽 하이포고나디즘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 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조금 추가로 같이 알아봐 주면 될 것 같고요. 하이포칼레미아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오시스는 일단은 우리가 쿠싱인지 아닌지를 먼저 그러니까 엔도지너스 쿠싱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밖에 이제 그다음은 그럼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해서 두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환자 쿠싱이 의심된다고 보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아투린이 쿠싱이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환자가 로컬에서 이제 여러 이유로 뭐 관절 주사라든가 스테로이드가 투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거고 이아툴리닉 쿠싱 같은 경우는 AI처럼 검사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예 검사가 달라진 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아트로제닉 쿠싱이 아닌 경우 우리가 그러면은 엔도지너스 하이포콜레스테롤 의심된다고 하면 여기 해리슨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오버나이트 덱사를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오버나이트 덱사에서 우리가 1ml 덱사메타존을 먹이고 아침 8시에 체열을 했을 때 우리 병원 기준으로 1.8 나노그램 per 데시리터 미만이다. 정상, 서플이 되지 않는다. 그럼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24시간 유린 프리콜티졸 같은 건 단독으로 저희가 진단을 쓰지는 않고요. 최소 두 차례 이상 24시간 유린 프리콜티졸 증가가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올라가 있으면서 오버나이트 엑사에서 양성인 경우에 우리가 진단에 보조적으로 쓸 수 있다고 됐습니다. 미드나잇 살리버리 콜티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알고는 검사 못 한다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로우 도즈가 옛날에 컨퍼메이션 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버나이트 덱사나 로우 도즈 덱사나 사실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티 큰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그냥 오버나이트 덱사 정도로 일단 보는 걸로 조금 트렌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버나이트 덱사까지 해갖고 일단 환자 쿠싱으로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HTC 디펜던트인지 인디펜던트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헤리진에 보면은 뭐 15 이상 아니면은 뭐 서프레시는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고 1단계에서 HTC 디펜던트를 먼저 얘기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HTC 디펜던트는 어쨌든 가장 흔한 건 우리 피추이터리 오리진이기 때문에 MRI를 시행을 하게 되고 CRH는 우리가 CRH 분배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아요. 하이도즈 덱사를 하라고 하는 하이도즈 덱사보다는 우리 병원에 있는 MRI랑 IPS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센트럴 오리진을 나오면 우리가 쿠싱드 디지즈 진단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만약에 했는데 MRI 네거티브라던가 아니 IPS에서 액토픽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우리가 액토픽 HT 프로듀싱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뉴클 핵의학 검사지 도타톡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브론키얼 카시노이드 튜머가 그다음으로 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캔서 워크업을 해야 된다라고 역시 되겠습니다. HTH가 서프렌드 했으면은 우리가 HTH 인디펜던트 쿠싱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 경우에도 가장 흔한 거는 부신이에요. 아드레날에 이제 아데노마가 있거나 아니면 바이라테랄하게 유니라테랄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CT를 찍게 되고 CT에서 아데노마가 확인이 되면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쿠싱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는 바이라테랄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에이스테치 디펜던트인데 우리가 뭐 전혀 못 찾겠어요. 쿠싱을 했는데 쿠싱이 수술이 못 닿는 경우라던가, 아니, 오리진을 못 찾고 환자가 너무 오버트 쿠싱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은 그 최악의 경우에는 바이라테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쌀비지로 해볼 수 있다는 거는 같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PCS가 나오더라고요. 시험 문제. 저는 이것까지 알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피추이터리 쿠싱과 액토픽 에이스테치 디펜던트 쿠싱을 감별하는 진단인 거고, 골든 스탠다드고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임페리얼 페트롤 사이너스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갖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카테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프로락틴으로 보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HTC 프로락틴 레이쇼를 비교를 해서 센트럴인지 아닌지를 본다라고 알고 되겠습니다. 굳이 알아야 될까요? 근데 문제는 있으니까 보면은 무슨 같이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CRH나 미닌, 요새 CRH 품절에서 우리 병원에서 미니를 주면서 스티뮬레이션을 보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베이잘에서는 페리페랄이랑 이 IPS 그 센트럴 쪽그 페트로제 사이너스 쪽에서 측정한 HTC 그래서 2배 이상, 우리가 CRH 또는 미니린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피추이터리 오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프로락틴으로 보정을 했을 때도 1.3이 넘어가는 경우에 쿠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건데, 약물 치료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냥 브릿지 테라피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술이 원칙인 거고, 만약에 수술로 해도 안 된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라테를 안을 고려하는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어쨌든 하이포콜티졸레미아 자체가 수술의 모탈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보면은 우리가 각각의 단계에서 다 약을 써볼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만약 쿠싱제 디지즈는 HTH 분비에 카보골렌이라던가 파시리오타이드가 써볼 수 있고, 파시리오타이드는 우리나라에서 위드로를 됐기 때문에 카보골린을 써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카보골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반 정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드레날 스테로이드 제네시스를 억제하는 게 케토코나졸, 오실로드로스테. 이거는 오실로드로스테는 요번에 이스투리사로 아마 희귀약품 식약처에 허가가 들어갔는데 아직 승인은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메티라폰, 미토탄, 에토미데이트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데, 에토미데이트는 선생님 생각하는 그거 있죠. 세다티브 맞습니다. 그래서 로우 도즈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IV로 계속 점적 주사를 해야 돼서 실제에서 많이 써보기는 어렵다. 뭐 ICU에서 써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그로소롬을 리셉터 블락헤드하는 이런 신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저 쿠싱이에요. 쿠싱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게 진단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어차피 치료는 다 수술이거든요. 선생님들 선에서는. 그래서 이게 부신이 오리진인지 아니면 뇌하수체 오리진인지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하트로제닉도 은근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붓고 살이 찌고 뭐 이것도 혈관 안면 홍도 심해지고 멍도 잘 들고 전형적인 쿠싱 양상이고요. 버팔로움프도 있고 문베이스 다 쿠싱을 시사하는 소견들이죠. 보면은 공복할 때는 괜찮은데 스몰레는 소변 괜찮고요. 어, ACTH는 떨어져 있고 콜티존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한 20 정도까지 잘 안 올라가긴 하거든요. 물론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ACTH 베이잘에서 ACTH가 떨어지는 게 조금 좋진 않은 소견이고, 환자가 오버나잇 덱사를 했더니 지금 콜티졸이 1.8 미만으로 전혀 서프션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쿠싱은 맞고 ACTH가 서프션되어 있기 때문에 ACTH 인디펜던트 쿠싱이고, HTH 인디펜던트 쿠싱에서 가장 하는 건 아드노마이기 때문에 복부시트를 찍는다라고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복부시트를 찍었더니 이렇게 라이트 쪽에 혹이 보이죠? 레프트는 안 보여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트에 혹이 있으니까 라이트를 제거를 하면 됩니다. 고혈압이 나빠지고 있고 얼굴 붓고 멍이 들고 뭐 우울감도 올 수 있어요. 하이퍼코티졸레미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압도 높고, 또 보면은 임페리얼드 패스팅 글루코즈가 있고, 베이잘에서는 HTH는 괜찮아요. 오버나잇 덱사를 했을 때 20일로 전혀 서프레션 되어 있지 않고, 하이도즈 덱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베이잘에서 50% 떨어지면은 피추이터리 오리진이라고 보거든요. 잘 서프레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셀라 야말에서 혹이 보이고 있고, 이 사람은 피추이터리 쿠싱이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해도 되는데 수술이 없네요. IPCS 하면 되시고요. 자, IPCS를 했고, IPCS를 해서 봤더니 프로락틴이 페리페랄이죠. 페리페랄이고 봤는데 보면은 지금 라이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 보면은 베이잘에서 내가 아까 베이잘을 2배 이상 증가되면 된다 그랬죠? 지금 요쪽이 지금 5배 정도 증가했고, 지금 주고 나서도 지금 몇 배냐? 10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트럴 오리진을 보는 게 좋고, 라라를 하면 돼요. 라이트랑 레프트 둘 다 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라테랄 IPCS에서 어느 쪽이 많이 분비된다고? 그럼 혹이 왜 오른쪽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환자 보면 혹이 이거거든요? 왼쪽에 있어요. 근데 오른쪽이 높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른쪽 수술을 하냐? 그렇지 않고 그냥 왼쪽에는 이 혹을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피추이트의 오리진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에 적합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수술인 거고,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나서 AI가 와갖고 하이든을 먹고 있는데 재발검은 똑같아요. 재발검사는 진단하는 똑같거든요. 그때 다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전형적인 쿠싱에 이제 심텀을 준 거고 보고 있으면은 쿠싱 심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감별하는 거에 에스틴 서프렌 되어 있지 않죠. 오버나잇 덱사했는데 서프렌 되지 않죠. 로도준 서프렌 되지 않고 지금 고용량에서는 원래는 옛날에는 24 유린 봤는데 24시간 유린이랑 플라즈마 콜티졸 보는 거나 플라즈마 콜티졸이 그 인페리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플라즈마 콜티졸을 보면 된다고 알고 있을 것 같고 다만 하이도즈를 어쨌든 억제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피추에터의 오리진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뇌 자기 공명 영상을 찍어 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 비슷하고요. IPSS 20년도에도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자꾸 IPSS를 내놨지? 해서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엑토픽이에요. 보고 있으면은 페리페랄 높고 ACTH가 지금 그 센트럴 그 페트로자 쪽에서 측정한 건 차이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센트럴 오리진인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은 엑토픽 ACTH 스크래팅 튜머 중에는 브론키얼 칸시노마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체스트 C를 찍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말고 도타톡을 찍어요. 저희 쪽에서는. 그러고 하이포칼 서프린 되지 않았고 여기 지금 있죠? 그래서 엑토픽이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이건 피추어트리니까 뭐 수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버나잇 덱사 해야 되겠고요. 비스텝스테어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모닝 콜티졸 떨어져 있는데 일단 오버나잇 덱사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당뇨인지 그 쿠싱인지 아닌지 확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확진 전후는 오버나잇 덱사다. 그렇게 하면 되고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알도 6분 남았네. 망했다. 프라이머리 알도는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이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고 사실 실제 우리가 그 피추이트 그 아드레날 인스턴 부신 우연종이 있을 때는 사실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는 생각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면 고혈압이 높다고 되어 있고 이런 일반적인 그냥 단순 고혈압에 비해서 뭐 LVH라던가 이런 엔도올간 데미지가 더 잘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부신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아데노마가 있는 게 한 40%, 바이라테랄 60%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2023년에 우리 대한내분비학회에서 했는데 뭐 익숙한 이름이 있다고 제가 표시해놨고 자 그래서 환자가 뭐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이 의심되면 일단 하는 게 맞아요. 의심을 하면은 저희가 알도스테론을 하는 거고 일단 베이잘 레닌 알도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도스테론 레닌 액티비티 레이쇼가 30이 넘어가는 경우에 우리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알도스테론 수치 자체가 높긴 높아야 돼요. 최소한 100에서 150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알도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한테 프라이머리 알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용이 하이퍼 알도 아니라 제가 아니라고 답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도 수치도 어느 정도 베이잘은 봐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컨퍼머티스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플라즈마 알도 레벨이 200 이상이고 환자가 하이포칼레미아가 있는 경우, 그 레닌이 풀서프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컨퍼머티브 테스트 없이 바로 알도스테론입니다라고 진단하고 우리가 검사를 더 CT 어느 양쪽에 있는지 한쪽인지 이제 서브타입을
구분하는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퍼머티브는 사실 어느 하나가 더 좋다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셀라인 로딩을 하는 거고 일본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카토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일단 우리 병원 셀라인 로딩을 한다. 진단 기준은 뭐 시티드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우리 병원은 아직까지 그 누워서 하는 리컨번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100을 기준으로 우리 이게 단위가 달라요. 우리 병원 기준으로는 우리 병원 기준의 100이 얘는 10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 기준 얘기를 하면은 100이 넘는 경우에 PA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컨퍼머티브 채통에서 프라이머리 알도가 진단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로컬리제이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느 쪽 복부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하게 되고 이거는 부신 CT를 찍어 부신 CT랑 ABS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35세 젊은 남성에서 프라이머리 알도가 확실한 경우 그리고 CT상에서 유니라테럴 아데노마가 있는 경우에는 ABS를 안 하고 바로 수술로 넘어가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아산병원에서 한 거에서는 사실은 30세 미만이어도 수술한 쪽이 반대쪽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일괄적으로 ABS는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ABS는 우리가 이제 탑타곤이 통해서 정말 통해서 이제 라이트 아드레날 베인이랑 레프트 아드레날 베인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 라이트 아드레날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이것도 IPS 마찬가지로 카테ter 제닉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관이 혈관까지 잘 갔는지를 봐야 되는 지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콜티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콜티졸을 이거를 이제 아드레날 베인이랑 이제 페리페랄 IBC랑 아니면 페리페랄에서 측정한 거랑 비교를 해서 시납텐을 쓰는 경우에는 5배 이상, 시납텐을 안 쓰는 경우에는 2배, 3배 이상 올라간 경우에는 카테터리즈에서 우리가 아드레날 빈에서 측정을 잘 했구나라고 알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안 된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검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드레날을 이제 콜티졸로 보정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시낙텐을 쓰는 경우에 4배 이상, 그러니까 한쪽에서 4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쪽이 분비가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트 쪽이 레프트 쪽에서 4배 이상 높다 아드레날 보정한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드레날에서 우리가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만약 이쪽이 안 된 경우에 우리가 만약 레프트가 페리페라보다 분비가 적더라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쪽이 분비가 서프렌되어 있으니까 라이트 쪽이 더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유니라테랄 경우에는 유니라테랄 아드레나토미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바이라테랄이다. 우리가 알도 때문에 바이라테랄 아드레나토미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스피놀로락조 같은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할 때 목표 타겟은 우리가 레닌이 1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혈압과 일렉트로 임밸런스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게 되면은 카디오에서 혈압약을 쓸 때보다 훨씬 더 고용량을 써요. 최소 2알에서 4알, 6알까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고용량으로 쓰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참고 상황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프라이머리 알도도 보면은 뭐 2차성 고혈압 진단되는 거는 뭐 그냥 보면 되고 그래서 보면은 하이포칼레미아가 있고 혈압이 있으니까 프라이머리 알도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 검사는 플라즈마 레닌 AR를 보는 거고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레닌이 1 미만으로 서플리멘트되어 있고 플라즈마 알도 우리나라 병원 기준으로 390이죠. 2.8인 거고 레닌 AR가 390이다. 사실은 이 같은 경우는 생리식염수 부하 검사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최근에 바뀐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금 훨씬 200이 플라즈마 알도가 레닌이 떨어져 있고 알도가 올라가 있으면 하이포콜라미아가 있기 때문에 바로 CT로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혹이 있는데 35세죠. 여기서도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나 또는 란데 이게 사실은 뭐 나를 해볼 수는 있다고는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병원 결과에서 30세 미만에서도 상당히 반대쪽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른쪽 부신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저는 나를 할 것 같기는 해요. ABS를. 2017년도 거구나. 하고 이것도 이제 하이포칼레미아에 이제 파랄라시스로 응급실에 왔었던 거고 혈압이 높았던 거고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고혈압에 서 우리가 알도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도 검사를 했더니 플라즈나 레닌 액티브 떨어져 있고 이거 우리 병원은 1100 정도니까 되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이포칼레미아가 있기 때문에 복부 CT까지 찍었고 음 혈압약 변경을 할 필요는 굳이는 없어요.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ARB 같은 경우에는 레닌은 수치를 올리고 알도를 떨구기 때문에 펄스 네거티브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ARB를 복용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나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약 변경을 할 필요는 없이 바로 생리식이면서 부신정맥 검사로 바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라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부신 ABS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 이거는 사이아자이드 아테놀롤 먹고 있죠. 암로디핀. 아테놀롤 같은 베타블로 같은 경우는 펄스 파지티브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 변경의 칼륨 교정을 시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더니 알도가 높고 470이 우리 병원 기준으로 레닌 1 미만으로 서프레션 되어 있고 셀라인 로딩 했는데 100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우리 170이니까 우리 병원 기준으로 그런 경우에 지금 이쪽에 혹이 있잖아요. 63세기 때문에 ABS 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ABS 판독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가끔가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건데 하는 건데 보고 있으면은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ABS를 했을 때 결과 보면 일단 콜티졸 레벨을 먼저 봐야 돼요. 콜티졸 레벨을 봐서 IBC에 비해서 레프토랑 아드레날이 시나테는 한 경우에는 4배 이상, 시나텐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배, 3배 이상 올라간지 봐야 되는데 지금 20배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카테스터레이션 잘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도스테론, 콜티졸을 단순히 나눈 거거든요. 나눈 비율을 봐 갖고 보는데 보면은 라이트 쪽이 그 레프트가 라이트가 도미넌트인데 레프트에 비해서 2배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라테랄리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수술할 수는 없어 갖고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피놀로락톤을 먹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개 남았는데 피오랑 AI랑 인티젤로 남았는데 피오는 거의 문제가 없어 갖고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피오크로모사이토마는 되게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카테콜라민 프로틴 튜머인 거고 신경절 따라서 어디든지 아드레날 글랜드 포함한 신경절 따라서 어디든지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흔한 증상으로는 헤드에이크, 스웨팅, 그리고 팔피팅, 타키카디아 이게 가장 흔하다. 이런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의심을 해 봐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스포라틱한데 이네리티드하고 MEN2라든가 보닐펜 린다오 아니면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등의 같은 유전 질환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권고는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2021년 이제 리뷰 아티클에 실린 가이드라인인데 우리가 환자가 어떨 때 우리가 PPG 그러니까 갈색 세포종 피오크로모사이토마나 이제 파라강글리오마를 의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고혈압이 있으면서 환자가 뭐 팔피테이션, 뭐 헤드에이크 이런 게 동반되는 경우, 뭐 블러드 프레셔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 뭐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의 일환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혈압이 있으면서 만약에 아드레날린 이톤만 발견된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PPGL도 우리가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되게 마른 사람이 고혈압 환자가 당뇨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MEN이라든가 이런 제네틱 신드롬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게 티피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 워낙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시den탈하게 뭔가 있어야 CT 찍었는데 건강 CT 찍었는데 뭐가 있습니다. 내원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선별 검사로는 플라즈마 메타네프린을 하라고 되어 있고 뭐 24시간 유린이나 플라즈마나 큰 차이는 없다고 일단 가이드라인상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플라즈마 메타네프린을 검사를 하게 되고 있고요. 만약에 플라즈마 메타네프린을 했는데 우리가 뭐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CT를 찍거나 아니면 필요하면은 CT에서 저명하게 티피컬한 피오 혹이 있으면은 준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엑스트라 아드레날 메스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혹이 8cm 이상 크다. 그럼 이게 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신 전이를 알기 위해서 여러 핵의학 검사 펑셔널 이미징을 시행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쪽만 올랐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네프린이라고 하는 놀메타랑 메타네프린 둘 다 보게 되는데 그중에 뭐 하나만 마일드하게 올라간 경우가 뭐 예를 들면 우리 병원 정상치가 0.91인데 뭐 예를 들어 1.01 정도 올랐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뭐 약물이라든가 감기약만 먹어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false positive 가능성이 있어 갖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3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팔로우업을 해 보게 되고, 거기서도 계속 올라가 있다라면 클로딘 서플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되는데 우리 병원은 하지는 않고 그냥 바로 이 평탄화 이미지를 시행을 해 갖고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2019 년도부터 나온 건데, 이제 피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전,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변이에서 발생한다는 게 잘 알려져는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변사를 하고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게 권고는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NGS를 긁게 되면 100만 원이 넘어가도 현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상에서는 그냥 저는 이제 뭐 아드레날 메스가 있으면은 이제 F도파를 주로 찍는 편이고, 익스트라 아드레날 같은 경우는 도타톡을 찍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피오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 아마 이 부분이 수염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원칙은 수술을 해서 종양을 없애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그런데 아마 이게 이제 수술할 때 모탈리티가 그 컴플리케이션 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라던가 아니면 VP 같은 아리디미아가 많이 잘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그 알파 블로커를 먼저 먹이게 되죠. 그래서 빅빅하게는 앉았을 때 120, 80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샤기 올 때까지 알파 블로커를 먹였다가 너무 샤기 오고 힘들면은 조금 더 줄여나가는 걸로 보통 저는 LS 조절을 하고 있고요. 알파 블로커를 먼저 주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 7에서 12장 쓰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페녹시벤자민가 보면은 내가 어떨 때는 페녹시벤자민 맥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그냥 카듀라 맥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레날 수술할 때는 일단 페녹시벤자민을 저는 선호해서 쓰고 있고요. 만약에 아닌 것 같아. 1차적으로 일단 피오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일드하게 뭐 롤메타만 살짝 올라가 있고 환자 증상 없는 경우인데, 어쨌든 급하게 선생님들 협진을 내 갖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닐 것 같지만 뭐 일단은 뭐 줘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냥 독사조 정도 먹이곤 있어요. 그래서 페녹시 벤자민을 쓸 수 있고, 만약 페녹시 벤자민 환자 못 먹는 경우에는 우리가 셀렉티브 알파원 블로커를 쓸 수도 있고요. 만약 이게 이데마 같은 게 올 수가 있는데 환자가 뭐 하트 페일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알파원 블로커를 못 쓰는 경우에는 암로디핀도 써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알파 블로커를 쓰고 나서 일주일 이상 충분히 쓰고 나서 우리가 베타 블로커를 써볼 수는 있고, 근데 보통 베타 블로커는 환자가 뭐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금 추가로 해 보는 경우고, 뭐 저는 사실 알파 블로커도만 유지해서 수술을 보내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B요는 보면은 보통 진단이랑 이제 수술할 때 뭐 먹여야 됩니까가 가장 대부분인 거고, 흔하진 요새 잘 나오진 않는데 작년에 엄청 나왔네, 작년이랑 재작년에. 하고 보면은 검진상에 발견됐고 혈압은 높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시덴탈로마죠. 인시덴탈로마인데 보고 있으면은 알도는 150 이고 레닌은 0.8. 음. 레이쇼가 몇이냐 이거. 30은 안 되니까 일단은 괜찮은 거고, 보고 있으면은 메타만 살짝 올랐죠. 0.5대 0.6 정도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적 관찰, 혈청 메타네프린 제거해 갖고 한 2-3개월 뒤에 전 제거해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콜티졸은 괜찮고요.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게 2.9면은 저는 이거는 검사하거든요. PO에 대해서. 실제로 요새 건강검진에서 환자가 에이심пт마틱하게 우연찮게 오는 경우도 많아 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뭐 마일드하게 아이솔레이트하게 그냥 롤메타만 뭐 살짝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지켜보는데, 2.9는 조금 높긴 높아 갖고 정상치 지금 4 배잖아요. 6 배잖아요. 아마 이거는 0.9가 오타가 난 것 같긴 한데, 만약 플라즈마 메타네프린만이라도 하나만을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저는 이거 검사를 하기는 할 거예요. 그 아마 저는 펑셔널 이미징을 시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저는 할 것 같고, 뭐 그런 것까지 다 괜찮으면은 경과 관찰하면 되고요. 이 비오는 바이옵시가 금기예요. 건드려질 때 아드레날 비오 크라이시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피 조직 검사는 비오가 아니라고 우리가 확진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피오가 맞죠. 이게 티피컬하게, 물론 이제 이거는 리피드 푸어 리치한 아데노마기 때문에 영상 소견만 봐서고 환자만 봐서는 피오 강세 떨어지기는 해요. 어쨌든 근데 놀메타가 메타네프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검사 펑셔널 의미까지 시행한다. 그것도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티피컬한 삐오죠. 크기도 크고 하이퍼 버시큘러한 아드레날 노듈인 거고, 메타 놀메타도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처럼 넌 셀렉티브 알파 아드레날지 블락커인 페녹시 벤자민을 투여하는 거고, 만약 이거 환자가 인톨러블한 경우에는 뭐 독사조신이라던가 암로디핀도 써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드레날 인스톨먼트 되게 흔해요. 이게 거의 마지막이고 AI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드레날 인스톨먼트는 흔하고 보면은 우리가 한 2에서 5% 정도라고 얘기는 하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한 60대 이상 환자가 건강검진에 우연히 오면 한 10명 중에 1명은 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게 흔하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 들어 검진이나 CT 촬영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넌펑셔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콜티졸 분비가 되고 있는 마일드한 오토노머스 콜티졸 시크리션이라고 얘기가 바뀐 그게 한 반 정도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하고 Bio는 되게 드물어요. 칼슘은 더 드물고. 아드레날 인스몰라가 오면 일단 CT를 봐서 말리너스 유무를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이즈랑 그 하우스필드 두 개를 보게 되어 있어요. CT 상에서 일단 크기가 4cm 이상이다라 그러면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하우스필드 유닛이 10 미만이면은 비난이를 보기 때문에 치료를 더 빨리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일단 저는 한 번 정도 더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추적 관찰해서 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펑셔널 유무는 같이 봐야 되는 건데 보면은 이제 후싱을 봐야 되는 1mm 오버나이트 텍사, 프라이머리 알도 보게 레닌 알도 그리고 비오를 감별하기 위한 플라즈마 유린 메타네프린을 보게 되어 있고 섹스로본을 잘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만약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은 아까 말한 거에 준해서 우리가 검사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넘벙셔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크기는 하우스필드 유닛 따라 맞춰서 검사를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워낙 이건 사실은 뭐 드물긴 한데 만약에 환자가 엑스트라 아드레날 뭐 런캔서나 아드레날 글랜드가 런캔서, 판캔서 다 전이를 잘하는 병변이거든요. 아드레날 글랜드가. 그렇기 때문에 말리그넌시가 노은 말리그넌시가 있는 환자가 메타스타시스가 의심돼서 오는 경우에는 일단은 피오가 인지하는지는 우리가 감별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조직 검사하는 것 자체가 환자의 치료 플랜에 영향을 주면은 그때는 피오를 배제해주고 나서 우리가 바이옵시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I인 거고 뭐 AI는 뭐 잘 알죠. 선생님들이 많이 봤을 테니까. 그래서 뭐 임상영상 푸싱인데 우리가 HT 스timul탄스는 떨어져 있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리플레스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아드레날 크라이시스인 거고 아드레날 크라이시스에서 우리가 콜티졸이 3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3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의심을 해도 되긴 바로 그냥 가능성 높다고 봐도 되긴 하는데 일단 확진을 해서 레피드 HT 스timul탄스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새 선생님들 로도 1mm 로도즈 HDHC 스timul탄스를 내가 없애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걸 검사를 많이 나가는데 레피드 한 앰프로 다 쓰나 1마이크로만 쓰나 사실은 센시티비티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1마이크로도 우리 피지올로기보다 훨씬 높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1마이크로 쓰는 그냥 250 한 바일 다 쓰는 레피드 HDHC 스timul탄스를 시행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에디슨이죠. 그 아드레날 TB 와갖고 나서 칼시피케이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프라이머리 아드레날 페일리어이기 때문에 HTC는 올라가 있고 갑상선이랑 문제는 없을 거고 하이퍼칼레미아는 있을 거고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죠. TSH는 뭐지? 모르겠네. 이 사람은 프라이머리 AI이니까 하이드로콜티존을 줘야 되는 거고 이어지는 문제인가? 뭐 그런 거 보고 이것도 프라이머리 AI 여기 지금 다 색소 칠산 탱크 보이고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 솔론도 먹고 있고 일렉트로 임밸런스 있죠. 솔론도가 아마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하이드로콜티존 주면은 되기는 해요. 하이드로콜티존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추가로 안 줘도 된다. 하이드로콜티존을 주면 비슷한 거 있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질병이 많아갖고 강의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사실 내분비를 다 뭐 사실 뇌하수체 부심 버려도 통과는 할 수 있어요. 시험은 60점은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저 때는 3년 정도 기출이랑 이제 그 전공의 역량 뭐냐 그 어쨌든 보드 리뷰 해주는 거 학회에서 그거 열심히 듣고 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